네, 매주 목요일에 함께했던 최고의 정치. 오늘은 요일을 변경해서 금요일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제 최고위원직은 내려놓으신 거죠? 예, 네. 좀 소감부터 좀 한 말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한 8개월 정도 했나요? 3분의 1 정도 했는데요. 네. 당연히 아쉽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이번 보궐선거 결과에서 많은 이제 우리 당원들, 국민들 많이 실망을 하셨을 텐데 네. 아무래도 지도부 한 사람이니까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마 그래요? 좀 오래 갈 것 같은데 네. 좀 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뭐 계기가 돼서 조금 더 좋은 정치인으로 네. 또 좋은 정치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럼 지난 일주일 동안에 이제 그 지나온 길을 쭉 한번 복기를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항상 지나고 나서야 한다. 이런 말을 네. 참 많이 하는데, 야, 저때 저랬으면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혹시 장면이나 대목이 있습니까? 뭐 대표적인 게 부동산 문제죠. 음, 그 부동산 관련해서 현장 상황이 되게 안 좋다는 거를 저희가 많이 느끼고 있었고, 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최고위원 예, 차원에서. 논의를 많이 했고, 그래서 특별한 대책이 필요. 특히 제가 이제 최고위원 선거 나갔을 때 상황이 매우 안 좋아서 저희가 당선되자마자 예. 제가 이낙연 대표님하고 최고위원들 회의를 하면서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동산 특위를 반드시 만들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좀 우리 지도부에서 만들자. 바로 그 최고위원 경선 직후에. 예, 당이 주도를 해야 된다. 그동안에 국토부 중심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미세한 대책으로는 안 된다. 심지어는 우리가 토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까지도 좀 해봐야 된다. 그러면 그 토지 공개념 말씀하셨던 겁니까? 공개념까지는 아니어도, 그러니까 토지 불로소득이 전 세계의 혁신 성장을 주도하는 그런 나라로 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예. 이래 갖고 혁신 경제가 안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래서 우리가 뭐 미래주거 추진단이라고 하는 이제 부동산 특위도 만들었어요. 네네네. 근데 그 이후의 과정이 이제 코로나 재난지원금 문제가 어떻게 정부의 가장 큰 이슈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 부동산 문제가 밑에서 이렇게 쭉 내연하고 있는 상황이 정치 현장에는 이렇게 아프고 뭔가 민감하게 전달이 잘 안 된 거죠. 사실 이게 이제 정치의 유능성인데 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이 민심 속에서 이렇게 뭔가 움직이고 있다면 그거를 포착해내고 거기에 반응해내는 게 바로 그거죠. 네, 그게 유능한 정치인데 예. 그게 이제 최고의 정치인데 그 최고의 정치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논란은 있었지만 예. 그 논란을 어떤 한 결정으로 만들어서 예. 실제로 그 부동산 관련된 우리 국민들의 어떤 불신 혹은 답답함이 이렇게 분출되기 전에 그렇죠. 함께 이제 대책을 만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실제 가격 상승이 불가피한 면도 있어요. 어떤 제도 개혁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부작용이 이어서 가격 상승이 올 수 있거든요. 대표적인 이번에 전월세가 문제 아닙니까? 네네. 90%의 전월세는 5% 인상이 되면서 이 제도의 혜택을 봅니다. 10% 정도의 신규 물량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잖아요. 네. 사실은 이 점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이 정책을 펴서 아예 10%까지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일 거냐. 뭐 이런 고민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됐어야 되고 네. 그게 안 됐다면 현장에서 끊임없이 이분들과 대화하면서 또 그렇게 피해보는 분들에게 뭔가 긴급 대책이라도 만드는 이런 정책적인 책임성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점에서 참 아쉽습니다. 예. 돌아보니까 예. 참 알겠습니다. 이제 과거 이야기는 그 정도로 가름하고 이제 앞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일단 원내대표 이제 오늘 그 뽑히게 되는 거죠. 예, 오늘 뽑힙니다. 이제 뭐 누가 뽑히겠냐 이런 얘기는 뭐 굳이 질문드릴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새 원내대표가 누가 되든지 간에 어차피 의정의 이제 최고 사령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174석의 거대 여당을 이끌어가면서 의정 전략을 짜야 되는 사령탑이 되는데 의정 전략을 어떻게 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신다면 저는 의정 전략은 딱 한 가지라고 봅니다.
어떤 더 건데? 민주적으로 하면 돼요. 민주적이라 하면 지금 예를 들면 그 180석 줬는데 뭐 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음. 그 180명이 권한들이 더 많아지고 더 활동을 많이 하면 그 180석의 의미가 살아나요. 음흠. 근데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원내 활동을 하는 걸 보면 각 상임위의 간사 그리고 그 원내 대표 예. 실질적으로 원내대표가 야당하고 협상하는 게 정치와 의정 활동의 대부분이 돼버려요. 맞아요. 예, 맞아요.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민생 안건을 가지고 국민들과 만나서 공청회도 하고 입법 청문회도 하고 이런 활동들이 국민에 노출되면서 네. 쟁점이 있으면 1년이고 2년이고 그냥 우리가 입법 청문회 내지는 공론화 과정을 계속 책임지고 누가 끌고 가면 되잖아요. 네. 개혁은 하지만 개혁을 할 때 저렇게 신중하게 한다. 또는 의견을 듣는구나. 이런 작업을 하다 보면 오히려 야당이 반대를 하면 저는 그 야당이 더 책임을 물을 것 같아요. 야당에. 그래서 저는 이 의원들 한 분 한 분 상임위 하나하나에 좀 더 많은 권한을 주고 예. 그 의원과 상임위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거를 각자 찾아서 국민에게 호소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거를 강화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 의정 활동, 의정 역량 예. 이거는 국민들한테 전달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렸던 취지는 뭐 당 안팎에서 뭐 이게 민생이냐 개혁이냐 이런 이분 구도에서 어떤 걸 픽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는데.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잘못된 구도예요. 예.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건 유능한 개혁을 원하는 겁니다. 민생에서는 민생의 유능한 개혁을 원하는 거고. 예,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른바 얘기하는 개혁이라고 하는 게 권력 개혁의 얘기거든요. 그렇죠. 권력에서도 개혁해라. 검찰 개혁해라. 언론 개혁해라. 근데 그걸 좀 유능하게 해봐라. 이거 아닙니까? 권력 개혁에서도 유능한 개혁. 네. 민생 개혁에서도 그냥 민생을 가만히 놔둬라는 게 아니에요. 개혁해라. 하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또 이견이 있다면 이견을 좀 최소화해서 실제 실효성 있는 개혁을 좀 해라. 그래서 저는 권력 개혁, 민생 개혁이 우리 민주당이 가야 될 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좀 더 유능하게 하자. 어떻게 유능하게 할 거냐? 네. 180명의 의원들의 네. 역량이 최대한 발휘되는 그리고 그 180명의 의원이 당원들과 대화하고 네. 또 국민들과 대화하고 현장과 소통하고 이런 과정들이 저는 남아있는 우리 숙제라고 봅니다. 근데 참 그게 어려운 문제가 정치가 그래서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네. 얼마만큼 질서 있게 진행이 되느냐 여하에 따라서 그것이 모든 어떤 그 총력이 모아지는 과정이 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중구난방이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의정 사령탑 아닙니까? 그게 지도부죠. 예. 예, 그게 리더십입니다. 근데 저는 보통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예. 그렇게 해서 무서워요. 중구난방이 될까봐 예. 무섭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꾸 작전을 짜는 거예요. 기획을 짜고 결론을 내려놔요. 아. 근데 이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당장 보면 무서워 보이지만 그 민주성이 발휘되기 시작하면 스스로 예. 책임지는 사람들이 생겨나거든요, 안에서.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이상 얘기하면 어렵겠구나. 이 점에 대해서 내 의견을 좀 내려놔야겠구나. 이런 스스로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이 힘, 예. 그 가능성을 믿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어디까지 어떻게 우리가 기획을 하고 나름대로 이제 방향을 잡아낼 건지 이걸 선택할 때 과거에 약간 뭐 낡았다고 그럴까요? 옛날의 관행들 작전 짜고 결론 내려놓고 가야 예. 안전하다. 예. 여기서 탈피해야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예, 이제 작전은 우리가 짤 테니까 행동 통일해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그렇죠. 거.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안이 몇 가지 있으니까 그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법사위원장 자리를 좀 뭐 다시 또 이게 논란이 되고 있던데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그거는 전혀 생각하세요? 사실이 아니고요. 네, 모르겠습니다. 그 뭐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어떤 얘기를 했다 이렇게 해서 보도가 되는데 그리고 이제 윤호중 위원장님이 이제 법사위원장이잖아요. 그래서 원내대표가 된다면 어차피 이제 법사위원장 다른 사람이 돼야 되니까. 새로 뽑아야 되니까. 예, 근데 보통 여당, 야당 그동안의 관행을 보면 중간에 만약에 그 위원장 고리가 생기면 네,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보궐선거를 해서 그 배분은 원래 2년 전에 시작했던 예. 그 시작했을 때의 그 협상 내용대로 진행이 돼서 예. 저는 이게 만약에 이제 재배분 문제가 나오려면
다음번 2년차 원내 그 상임위원장 협상 과정에서 논의되면 모르겠는데 중간 과정에는 논의되기가 좀 어려울 거로 봅니다. 일수불태입니까 그러면? 뭐 일수불태라기보다는 그게 이제 오래된 관행이에요. 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제 법사위원장은 어차피 전반기 21대 국회 전반기 원에서 이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갖기로 했으니까. 뭐 법사위원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누구야 국민의힘에서 네. 우리는 위원장 안 하겠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다 하게 됐습니다 지금. 근데 예. 이게 원래 2년 동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그게 기본적인 뭐 법은 아니지만 이건 제도적 안정성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의원님도 법사위원 아니십니까? 맞습니다. 그럼 후임 법사위원장 논의가 혹시 당안에서 있습니까? 예, 있죠. 혹시 뭐 좀 대충 뭐 귀띔이라도 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후임 원내대표가 네. 사실상 이제 지도력을 발휘하는 거라 저도 모릅니다. 그냥 근데 지금 말이 있는 거지. 보도를 보면 몇몇 이름이 거론이 되긴 하는데 그 중에 보면은 지금 현 법사위원 중에 3명이 아니라 예. 다른 상임위에 있는 사람 이름이 또 거론이 되기도 하던데. 네, 양쪽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예. 두 근데 가능성이 이제 다 기본적으로 열렸죠. 법사위원장이 예. 잘 아시겠지만 많은 논란이 되잖아요. 일단 국민들한테 신뢰감을 주고 예. 그리고 여야를 약간 그 여야의 소통 가능한 예. 그러면서도 우리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확실하게 또 신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 복잡합니다. 뭐 의원님은 법사위원장 야심 없으십니까? 저는 뭐 재선이라 상임위원장을 보통 하기에는 아직 3선 예. 이상이죠. 예,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는. 근데 법사위원은 계속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것도 이제 2년까지는 해야 되고 내년 5월까지는 네. 법사위원을 계속 해야 됩니다. 아니 상임위 중에 법사위가 제일 힘들어 보여서. 힘들어요. 그 수당을 좀 더 줘야 됩니다. 또 수당 얘기가 거기는. 네, 농담이고요. 그래요? 아니 그러면 법사위 얘기했으니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도 이제 그러면 마무리할 겁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논의 시작해야죠 다시. 이제 보궐선거 때문에 약간 논의가 중단이 됐는데 예. 그 논의를 해야 되고 저는 그거를 자꾸 언론들이 뭐 이제 끝났다 뭐 이게 뭐 속도 조절한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네. 일단 공론이 시작이 돼야 돼요. 사실 제대로 된 공론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필요한지 외국은 어떻게 하는지 필요하다면 어떤 호흡으로 이걸 해야 되는지 네. 이 공론을 펼쳐야 됩니다. 이 공론 과정에서 어떤 가닥이 잡힐 거예요. 네. 이거 두려워하지 말자. 예. 근데 반드시 이 논의는 하고 넘어가야지. 검찰도요. 이거 논의 피해가면 검찰에 대한 불신이 이게 밑에 안에 내연합니다. 그리고 언제 폭발할지 몰라요. 네. 지금 이 정도 검찰의 신뢰 수준 가지고는 수사 기소 권한 다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이거 절대 검찰 스스로에게 안 좋습니다. 검찰 얘기하니까 지금 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기소하는 걸로 가닥 잡았다면서요. 보도가 그렇게 글쎄 나오던데. 뭐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예.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후임 검찰총장 그 후보에서는 탈락되는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일단 기소 자체에 대해서 이게 수사행위이기 때문에 네. 입법부가 집행행위에 대해서 이런저런 코멘트를 하는 게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 잘못됐더라도 예.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나 감사를 통해서 책임을 물어야지 집행 건건이 이걸 이제 감나라 배나라 할 수는 없는데 하여간 이게 일각의 우려대로 네. 검찰총장 인선 과정에 혹시 영향을 미치기 위한 기소다. 의원님도 그렇게 보세요? 아니 만약에 그런 게 정말 사실이라면 예.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직 제가 뭐 그렇게 딱 확증할 수 있는 상황 증거는 없는데 네. 하여간 이 내용을 보고 예. 이후의 상황을 보고 또 검찰 내부 얘기를 들어봐야죠. 근데 만약에 지금 언론에서 그런 얘기나 분석들이 나오는데 혹시 그런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건 되게 심각한 문제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릴 것 같은데 지금 보궐선거와 이제 대선과의 연관성을 좀 이제 어떻게 보세요? 별개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다른 선거예요. 그건 자꾸 이제 언론들이 이제 이렇게 약간은 이제 얘기거리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쟁점을 만든 건데 네. 1년이라는 세월에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치에서 1년이면 임진왜란 병정호란 다 일어납니다. 수많은 일이 벌어져요. 그 안에는. 네. 그 안에서 예.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대선 주자들도 앞으로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냥 여론조사는
내가 누구를 선호하느냐 정도인데 네. 앞으로의 이제 1년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이때 여론조사나 이때의 선택은 정말 누가 대통령감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해요. 예. 확 달라집니다. 이번에 보세요.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 될 거라고 별로 예상을 못했을 거 아닙니까? 당내에서도 3등이었어요. 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어떤 그 계기와 국민들의 판단이 반영되면서 상황이 만들어져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는 선거고 민주당이 이거를 전화위복 혹은 세옹지마로 새롭게 만들어내면 대선이 충분히 긍정적이 되는 거고 이번에 이렇게 뭐 혼났는데도 정신 못 차린다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고.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이제 김종민 의원과 함께했던 최고의 정치도 오늘이 좀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기서 이제 인사를 나눠야 될 건데 한 10초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를 주신다면. 예. 시선 집중 우리 애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인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동네 가서도 많이 받았는데 하여간 여기서 못다 이런 최고의 정치 네.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꼭 알겠습니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